질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네,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관망인 거죠. 네, 일단 강남 일대하고 뭐 신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사들이 네. 긍정적이고 뭐 상승 유도를 하는 어떤 기사들이 좀 많은데요. 네. 실제 시장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4월 한 달 6대 4나 5.5대 4.5 정도로 하락 거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지표는 이제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이제 표본이 완벽하지 못하고 정성적인 게 들어가서 약간 상승으로 뜨지만 실제 평균을 내보면 평균 매매가가 약간 다운됐어요. 네. 아시는 바같이 신생아론 때문에 그 수요가 아직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몇 달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강세 같은데 관망이 같이 혼재된 시장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총선 결과에 부동산이 뭐 많이 좌지우지 될까요? 근데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제가 4월 한 달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4월 한 달 중에 총선 전까지는 상승이 한 50, 60%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경합을 했는데 하락이 좀 더 적었고 네. 총선 딱 끝나자마자는 이제 하락이 좀 많아진 거예요. 이걸 합하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약간 밑으로 갔다는 얘기는 총선 이후에는 하락 거래가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서초구나 강남구는 특이하게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서초구는 그 전에 좀 많이 갔잖아요. 강남구보다 먼저 좀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또 의외로 거래가 절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남구는 압구정, 현대발 신고가 때문에 약간 붐이 좀 살짝 불었고 그 반면에 뭐 금관구하고 노도강은 여전히 뭐 40, 30, 40% 하락한 수준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총선 이후의 분위기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동산이나 지표들을 보면 막 살아나는 것 같지만 평균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생이 90점 맞으면 잘 본다 그러지만 40점에서 50점 맞으면 잘했네 이럴 수는 안 나오죠. 부모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 뭐 매수 우위 지수라든지 여러 지표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 평균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좋을 때 한 120, 130 막 가요. 100에서 0에서 200까지인데 100이 평균이고 평균이래야지 이제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20대에서 놀다가 지금 이제 30대로 올라왔어요. 인천은 여전히 20대, 지방도 20대고 대구, 부산은 11, 12밖에 안 해요. 100이 평균인데 그게 뭐냐면 10명이 팔고 있는데 1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매수 우위 지수라고. 그 지표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너무 미약한 거죠, 힘이. 근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특례 때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다시 붙으려고 하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뭐 예전에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삶이 뭐 나아지셨습니까? 약간 상위 계층 분들은 괜찮거든요. 자본 수지가 계속 늘어나니까. 다만 시장은 상위 계층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산층 분들이 시장에 가세를 해야 이게 상승이나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산층 이하 분들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때 총선 이후에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 쉽지 않다. 다만 신생아론발 어떤 호재로 조금 시장이 유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게 하나 있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이제 인센티브를 넣어가지고 재건축 현장들이 좀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좀 용적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호재는 되는데 제가 사업성이나 현장 상황을 보면 그거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갑자기 하기 힘들던 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조금 나아진 상태. 그래서 이제 재건축 시장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래가 따라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는 정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2021년도 막 경기 좋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물 집계됐어요. 2021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임대차 3법 이후에 2021년 9월부터 이제 매물 집계를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가 37,000건이요. 35,000에서 7,000건 시작했어요.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5만 건으로 올라오고요. 2023년도가 되니까 6만 5천에서 7만 향해 갔더니 2024년도가 되니까 8만으로 툭 튀더니 지금 8만 5천 찍기 직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기간에 비하면.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전세 매물은 조금 더 줄고 있어요. 주는데도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국을 얘기 안 하고 저 서울만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가을 겨울 사이에
한 8천 세대, 2만 세대가 입주를 해요. 내년 초 사이에. 2만 개가 나오면서 시장에 아마 변곡점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물이 많은 이유는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총선 이후에 이게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거 보도하고 다르게 판단한 소유주들이 지금 팔아야겠지가 나오는 거고 요 대목에서 이건 있죠. 6월 1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세 부과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내놨다가 안 팔리면 아예 그냥 나중에 팔아야고 걷어들이면 이제 매물이 잠깐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내놓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하고 겹치면서 이 매물 물량이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읽은 기사는 전세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 집값도 오르고 따라 오른다. 네.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된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작년에 올라가다가 보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그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서울의 이제 전세가 수준을 얘기할게요. 막 전세 임대차 3번 거치면서 85%까지 올라갔어요.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그리고 2022년도에 조금 내려오고 2023년도에 68이었고 작년 말 되니까 54% 빠졌어요.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7, 80%될 때는 갭 투자나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하지만 왜? 그 갭이 작으니까 전세 사느니 매매로 넘어가려는 수요가 많지만 지금은 갭이요 크잖아요. 큰데다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볼륨이 커졌잖아요. 5억에서 10억이 이거 10억에서 20억이 됐을 때 전세가 비율을 따지면 예전에는 1, 2억이면 됐지만 지금은 4, 5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0%라도. 근데 그거보다 50%, 60%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4, 5억이 아니라 이거 뭐 8억. 7, 8억이 되니까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비율이 다시 매물가를 올리는 수준으로 가려면 말씀드리지만 70%에서 80% 넘어서야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 같지 않은 걸 말씀드리면 볼륨 자체의 기준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80%가 되더라도 예전에 10억일 때 80%면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두 배에서 세 배 오른 데들 많잖아요. 그럼 20억이면 얼마에 4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4억이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분들은 시장으로 진입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시장에는 전세가 비율이 뭐 올라간다 이 부분은 옛날 얘기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리 부분이요. 네. 올 하반기에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좀 더 내려간다고 보면 네. 그때가 무슨 또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터지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 좀 안 좋은 PF 네, 뭐 중간에 문제. 어떤 PF 문제하고 자영업자분 문제 그리고 카드사 연체율도 지금 심각한데 보도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앵커님이나 저나 LG 카드 사태 겪어봤잖아요. 지금 제가 저번 달 2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 주식 금감원에서 발표했거든요. 곡선이 쭉 내려오다가요. 선이 갑자기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사이에. 근데 대기업은 괜찮은데요. 그 분야별로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특히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부분을 뭐 정부에서 뭐 저축은행 같은데 대손 충당금 늘리고 있지만 PF 현장도 지금 감사보고서 4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나왔고 이제 가시화되는 게 몇 달 안 남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소싱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지금 정부가 PF에 대해서 매각, 뭐 지원 다 하고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돼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막히면 툭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매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운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리 0.5 내린다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봅니다. 다시 돌아가면 말씀드린 금리나든 뭐든 수요 공급이든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통하는 논리예요, 다.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런 뭐 말씀 주신 뭐 수요 공급 부족, 절대 부족으로 튈 거야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계속 하락 행보를 했던 거는 경제 상황이 쉽게 안 살아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경제 상황부터 이제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요즘 유튜브 좋잖아요.
셀코 TV도 많이 보시면 경제 막 얘기해 주면 듣고 경제 상황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팬데믹 때 저금리가 0.5라는 기준금리가 살면서 저도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지만 워런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기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올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런 0.5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하셔야지 금리가 내려온다 해도 기준금리는 2.5에서 3.0을 유지할 거란 말입니다. 시장금리는 뻔하잖아요. 4% 5%인데 지금 계산해 보시면 주택가격이 4% 5%면요. 살 사람이 없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 좀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너무 기대지 마시라. 금리 인하도 낙관할 수 없을 뿐더러 낙관없죠. 예, 금리가 내려도 인하된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0년 넘게 한국 부동산의 등락을 지켜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실 텐데 지금 시기가 과거로 비교해 보면 언제하고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락기냐 뭐 상승기냐 이런 데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조정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하락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조정기는 이제 그 특별한 일 때문에 어느 정도 출렁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놔뒀더라면 아마 계속적으로 상승기가 지속되었을 건데요. 금리가 사실은 1년 동안 한 7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전히 상승기입니다. 상승기에서 이제 조정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초에 참여정부 때도 우리가 계속 올랐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 조정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4년, 2005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였죠, 오히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2019년, 20년도에도 좀 안 좋았지만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출렁이면서 지금 현재 시기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조정기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락기 때는 이제 거래도 늘어나고요. 급매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물들이 한 30%나 20% 떨어진 매물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급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거래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조정기고 조정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기가 끝나간다. 그러면 조정기가 끝나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데 지금 교수님은 위로 가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시기네요. 예, 무주택자는 당연히 이제 네.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표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네. 보시고 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2003년도에 잠깐 반짝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보다 좀 그 상승세가 좀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주 연속 정도 전국적으로도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지방은 이제 상승폭을 줄이는데요. 이게 상승폭이 확대되는 거나 하락폭이 줄어드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상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된 것이 이제 마용성이라고 보통 네. 마포, 용산, 성동구죠. 여기가 지금은 오히려 상승률이 높습니다. 0.1%씩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노도광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서울이 외곽 지역까지도 이제 상승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퍼져나가는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그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데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세하고 매매를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지금 이제 1000건대부터 시작해서 4000건대 이상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넘었는데요. 전세는 이제 한 4, 5천 건대에서 9천 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라는 건 다 일치를 하는데 예. 지금 교수님은 조정에서 조정을 거친 상승 이걸 말씀하셨고 예. 또 많은 분들은 조정을 거쳐서 하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시각 차이입니까? 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경제 지표를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단 제가 만나보면 많아요. 그 논리가 뭐냐 그러면 집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 이 이상의 논리가 거의 없어요. 어허. 근데 집값은 항상 비쌌거든요. 네.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신데 뭐 90년도에 집 살 때도 집은 비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집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집은 항상 비싸고 연끌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아주 단순한 그 논리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표 같은 것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뭔가 기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지표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래를 보는 지표는 우리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제 수급 상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이제 공급 사이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아무래도 그 수요도 늘리고 뭔가 심리적인 그 분위기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돈은 없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보면 1분기에도 보면 그 영업이익이 한 45%가 늘었어요. 네. 예,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계속 되고 있고 경기 선행지표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제 그 저희들한테도 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금융 사이드인데요. 대표적인 그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언제 떨어질 줄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떨어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일은 사실은 확률상 굉장히 낮다라고 네. 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변수 자체가 사실은 미래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표들까지도 3개월 연속 이렇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데 네. 지금 현재 떨어진다 또는 뭐 30% 50%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분들도 계세요. 예. 이거는 저는 좀 사회적 병폐라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이 말 들어보면 또 이 말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 같은데 우선은요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점 이틀 전에 공개된 자료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두 연구원이 달라요. 연구원이 네, 첫째 보면은요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 내년 집값이 0.9% 오른다고 했고요. 또 다른 거는 건설사업연구원이 내년 집값이 0.5%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빵값도 아니고 집값이잖아요. 근데 이 0.9% 오른 것과 0.5% 내린다면 무려 1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1.4%요? 네. 왜 이런 걸까요? 이제 이것은 이제 주산연이라는 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을 네. 말하고 네. 이제 건산연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을 말해요. 이제 네네. 건설산업연구원은 보통 그 건설업계, 네네. 뭐 시공사나 예.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것도 그러면 요건 요망사항일까요? 요망사항인데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이 네. 이렇게 마이너스 집값이 0.5 내려간다라고 예측한 것은 이례적이고 오호. 어쩌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 엄살일 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오른다는 지역과 내린다는 지역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하다가 작년 23년 또 24년에 초창기에 네. 각자 그 해마다 초창기 때 뭐 신생아 특례론이랄지 뭐 보금자리 특례론을 내놓으면서 인공호흡을 했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좀 연착륙시키겠다고 그런 인공호흡들을 했는데 그런 호흡들이 좀 먹혔어요. 그래서 좀 반등하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약간 그 전 고점을 좀 찍은 데도 있고 네.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표본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좀 조사가 달리 나올 수는 있죠. 네.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 이런 그래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그 연구원이라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 우리나라의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근데 성장률까지는 그분들보다 더 잘 맞추시죠. 그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맞춘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맞춰서 뭐 앞으로도 맞춘다라는 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네. 지금 사실 그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요. 이제 고금리도 있고 또 고물가도 있고 네. 또 이 금리가 사실 지금 뭐 따지고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고금리냐, 중금리지.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네. 워낙 그 저금리 시대를 겪었던 MZ 세대들이나 네. 젊은 세대들은 이걸 고금리라고 느낄 수 있지만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IMF 때 금리를 니들이 뭐 20% 모르는구나. 이런 때도 있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게 어떻게 고금리냐 중금리지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33,000불, 35,000불 박스권에 우리가 멈춰 있단 말이죠. 네. 우리 GDP가 그러니까 GDP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만지다가 왔는데 예를 들어 지금 OECD 국가에서 그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평균적이다라고 하는 게 100이라고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특히 주택 가격의 거주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55%예요. 네. 그러니까 55%가 OECD 일반 국가들 전체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비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도 정부에서 예측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예측하는 거 보면 뭐 1.5%에서 2.2% 그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예전처럼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마냥 그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다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소형 주택 또 입지가 좋은 곳, 또 전망이 좋은 곳 이런 곳을 위주로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계약들이 나와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영리치들도 좀 많이 있고 또 그 주택을 니즈하는 분들이 그만큼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냐 하고 네, 이제 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이 좀 있다 네.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은 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올 연말에 저희는 11월 달로 예측하고 있는데 네. 0.25% 이제 스몰 스텝으로 아마 인하를 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오히려 좀 영향이 와서 우리도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대출 금리에도 좀 나중에 뭐 변동 금리 때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질러보자 해서 사는 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 뭐 35평, 30평 이상, 뭐 40평, 50평, 60평, 70평대의 아파트가 있는 단지들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보통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 성동구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네. 보통 25평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소형 평수,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네. 또 젊은 영리치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처럼 은퇴한 부부들이 평수 줄여서 또 거기로 이사 가고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 평수 줄였다가 또 이혼하신 분들 또 거기 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살만한 아파트 내 마음에 없지만 짓다가만 아파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급량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급량은 이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계속 원래 공급량이라는 게 선생님 보세요. 지금 절대적으로 주택 수가 부족하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104%, 제 생각에. 105% 넘어가요. 주택 공급량이. 주택이라는 것은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뭐 빌라, 단독 뭐 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파트, 그것도 신규 아파트 여기서 하나 더 붙여. 내가 살고 싶은 새 아파트는 늘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새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천 채를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 5천 명의 인구, 그러니까 한 호당 한 명이 산다고 가정하고 그냥 네. 한 가구가 산다고 치면 네. 이 5천 가구는 어디서 납니까? 갑자기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수입해 옵니까?
자, 우리나라 분들이 일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분들은 주택이 없던 무주택자 분들이 이걸 분양받아서 살 수 있고 네. 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 헌집을 팔고 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분양받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한 데서는 잠깐 옮겨 살아야지 뭐 이런 것도 이게 있죠. 5대5란 말이에요. 비율이 오. 대략적으로 네. 5대5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이 분양받아 사는 분들이 50%는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주택 갖고 있던 분들이 또 분양받는 게 50% 있단 그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존에 있는 주택은 누가 사줘야 일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얘기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게 안 팔리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뭔가죠. 그러면 이제 또 대출을 일으키고 또 전세를 또 놓고 해서 뭐 3년 유예를 해주겠다 뭐 이래서 계속 이거를 또 인공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은 결국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헌집을. 근데 이 헌집도 새 집 따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사줍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대치 팰리스처럼 일부의 0.01%의 분들이 대출 없이 산 집을 나머지 99.9%의 분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이 모든 걸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계속 그것이 그 거품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 이야기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됩니다. 아무리 부활못이지만 그 정도 이해력은 부활못은 뭡니까? 부동산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아. 뜻입니다. 네. 야, 이 줄임말을 뜻으니까 네. 더 세련돼 보이시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직 기자인지라 자료를 좀 봤더니 2030세 도달 인구가 2021년까지 연평균 67만 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2020에서 2024년에 74만 5천 명으로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뭐 늘어났겠죠. 근데 이렇게 인구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집값이 또 뛰지 않겠느냐?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다만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30살, 그러니까 도달 인구라는 게 30살에 도달할 나이를 말하니까 뭐 25, 6, 7, 8살 이분들을 도달 인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 26부터 29살까지 6, 7, 8, 9 이분들이요. 지금 31살, 2살, 3살, 4살의 인구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차이로 보자면 한 5만 명 정도가 더 많아요. 네. 요 부분의 인구가.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분이 더 많은데 지금 그 언론의 기사 내용은 지금 일시적으로 30살에 도달하는 이 인구가 일시적으로 5만 명씩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지나고 25, 6, 25, 4, 셋 가잖아요. 훅 줄어요. 줄죠.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빈집만 통 남아 있고 막 슬럼화되고. 더 심각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1971년생이 52이에요. 네. 그죠? 네. 71년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90만 명이 넘어요. 91만 명 가까이 되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요때 인구가 가장 많아요. 돼지띠들인데 1971년생이? 돼지띠, 네. 쥐띠 다 이 안에 들어가죠. 네네. 자, 그런데 네. 지금 태어나는 50년 딱 지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3만 명 태어나죠. 그러면 몇 명 차이 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만큼 인구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의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잖아요. 서울의 인구도 줄지만 전체로 수도권의 인구는 더 집약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줄긴 줄지만 덜 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집들은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지역에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들은 뭐예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폐교 보면 알죠. 폐교 보면 알죠. 네.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그 미래의 주택이랑 너무 밀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 문제는 네. 뭐 그럼 이제 또 이런 반문들을 하죠. 뭐냐면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결국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냐?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도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끊임없이 천차만별이더군요. 그럼요. 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분들, 자산 가치를 잃는 것보다는 지키거나 상승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이 돈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망하려고 집 사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에 대한 이 정보를 네.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약간 슬퍼져요. 그렇죠. 네. 저도 이런 걸 자료를 만지면서 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그런 일들이.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였었냐 하면 집을 마련한다면 언제쯤 사실 계획인가요? 이런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네. 1번 질문 보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1번 2024년 올해죠. 2025년 내년입니다. 향후 2, 3년간은 살 계획이 없다가 3번이고요. 4번은 시기는 상관없이 지금의 반값에 사겠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문항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49% 분들이 4번입니다. 이 반값이 돼야 사겠다 이러셨어요. 예, 이건 좀 욕심이신 것 같고 또 25%가 넘는 분들이 올해나 내년에 집을 살 계획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예, 저 질문 문항하고 답변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은 뭐 제가 많이 네. 받는 질문이고, 저도 이제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를 가르치니까 네.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 강의도 많이 하는 거니까 답은 아마 이 설문조사가 어떤 계층인지는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좀 그 남녀노소에 따라서 조금 답은 다를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가장 많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 그게 저의 답입니다. 저는 뭐 거의 80% 이상 확률로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인과 전문가의 생각이 다르고요. 집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생각이 좀 달라요. 그리고 20, 30대와 40, 50대, 50대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걸 알죠. 그러나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답변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먼저 해버릴게요.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했듯이 내용은 5, 6년 상승하면 집값은 4, 5년 하락하는 사이클인데 2021년에 고점을 찍은 집값이 지금 4년째 내립니다. 올해까지는 집값이 좀 내렸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저희 바람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목요일인데요. 부동산원 자료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데이터는 아닌데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수도권은 노도강만 빼고 올랐는데 이 앞전에 제가 녹화할 때 노도강만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금강구는 물론 올랐고 노도강까지 이제 서울은 확실히 오릅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변화의 큰 특징은 인천이 오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서울, 화성, 동탄 우리가 용화평 얘기했었잖아요. 오르고 경기 남부 오르고 인천까지 오릅니다. 이러면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상황에서 굳이 뭐 내린다 아닌다. 그리고 올라도 상암동 같은 데도 최근에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선명한데 1억 정도 그때 말한 가격이 1억 올랐습니다. 1억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1억이거든요. 12억. 그럼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쪽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탈출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세값도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오늘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 서울은 약 5천 건 정도거든요. 4천 건 정도 4월에 회복이 됐어요. 이제 1,000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세나 거래량이나 선행 지표를 보면 이제 금리마저도 거시경제인 미국은 지금 8월설이 유력해요. 11월. 우리도 이제 미국 금리 내리면 내릴 수 있겠죠. 오늘 동결 확인했어요. 3.5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상승 지표가 하락 지표보다 좀 많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셀코 TV를 보신 분들에게는 이미 저점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을 좀 높이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가 집값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르는 타이밍이냐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갈 때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올 가을쯤이 한번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내려갈 가능성은 좀 드물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1, 2년간의 단기 예측이 있고
4, 5년 중기 예측이 있고 제가 아까 말한 10년 예측. 네. 왜 10년 예측이냐 그러면 항상 그 세상의 변화가 보니까 10년 주기로 와요. 네. 미래학자들의 견해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아주 네.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맞아요. 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86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도 좀 예를 들면 2014년에 올라서 2020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021년에 고점 찍고 2021, 2022, 2024 이게 굉장히 정상적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내리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미국이 금리 내리고 부동산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오르는 징후가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많거든요. 네. 그걸 보면 우리나라만 내린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소장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한번 좀 보자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오늘은 사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의 기회를 잡아라. 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일기 신도시가 오르고 있다. 일기 신도시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덤벼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5월 말이잖아요. 이제 6월 7일이 비수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 7월 말이 임대차 3법이 만료가 되는 기간이죠, 4년. 네. 이게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반기에 많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수기 때 오히려 집을 사는 게 급매물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편에서 제가 이왕 이게 이제 지역이 있는데 이 서울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이 그렇다는 얘기고 네. 오늘 부동산원 자료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게 노도 강도 올랐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경기 북부로 확산될 여지가 커진 거죠. 네. 인천은 이미 올라 있고 인천 예. 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송도 좀 주목하라고 예. 말씀드렸었죠. 예. 송도가 1, 2억씩 우리 그랬군요. 이 학번 출연한 이후에 네. 근데 1, 2억이 적은 돈이에요, 아유, 그럼요. 선생님. 저한테도 예. 큰 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한테 예. 1, 2억이란 어떻게 모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의 얘기는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예. 이 확률이잖아요. 저는 70% 확률이면 베팅하라. 네. 저는 오늘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나 상황이 70%의 확률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찌 될 것이냐 전망 기대한 분들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금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유명 스타처럼 현찰로 뭘 다 구매다가 없고 대부분은 뭐 영혼을 끌어서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거다 뭐 대체로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꼭 네.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영향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기준금리가 크게 하락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고요. 네. 또 그 이후로 물가가 오르면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니까 매도 물량이 일부 증가하면서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아, 이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집값에 금리 영향이 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금리는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꼭 빼먹고 얘기한단 말이죠. 핵심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향후는 이제 금리 인하가 돼요. 근데 금리 인하 목적이 경기가 위축되고 막 수출도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만 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단순히 금리가 인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고 금리가 또 인하가 안 된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는 것도 아니다. 네. 수요의 변동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네.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가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근원적으로 이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금리가 조금 인하돼도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주변에 저도 이제 60대가 넘었지만 60대 이상의 분들이 집을 팔고 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전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60대 이상이 집을 판다는 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보면요. 60세 이상의 가구가 한국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저까지 갖고 있으니까. 저도 집 한 채지만. 예, 그건 사실 네. 불가피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소득도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하신 거고 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결국에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갖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판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하고 네네. 연결이 네.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거든요.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 20%를 넘어가는데 저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일단 조금씩 줄잖아요. 줄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두 지점이 연결되면 그렇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크게 일으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흥미로운 현상은 60세 이상 분들은요, 그동안 계속 부동산을 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사시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서울에 입성하시고 또 팔고 그리고 자금 다 모아서 또 한 채 사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60세 이상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주택 수요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매도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팔면 그걸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오호. 그런데 모든 자산에는요. 이게 투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경험치가 반영이 되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그 과거 경험이 집값이 계속 오를 때만 살아오셨어요. 대부분. 그럼요. 내려가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사랑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세대들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서브프라임도 경험했고 IMF도 경험하면서 맞아요. 집값이 막 엄청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네, 네, 사회생활 막 네. 시작할 때. IMF 때 뚝 떨어졌었죠.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40, 50대가 무주택자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죠.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물건을 내놓으면 40, 50대가 사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이럴 가능성이 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죠. 네. 그 지점이에요. 네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큰 틀에서 바뀌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지각 변동도 좀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막 집값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반면에 이분들이 이동하는 지역들은 예. 막 집값이 오르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뜻밖의. 예, 오호. 먼저 지금 시기에서 집을 산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이제 예측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10년 후, 20년 후는 예측이 어렵죠. 내년, 내후년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측이라는 건 조건 하에서 예측이거든요. 기후 변화와 똑같이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네. 그 조건이 안 되고 폭설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폭설이 와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죠. 황당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집 소유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이라고 그래요. 너무 짧잖아요. 네. 너무 짧.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닌다는 거죠. 네.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거는 집을 갖다 투자 수요로 본다는 거죠. 투자. 내가 살 집은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미국은 한 10년에서 20년 살아요. 네. 30년, 40년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면은 올해는 집을 팔 때다 아니면 살 때다? 저는 일단 금년 내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걸로 봐요. 일단 지금 매물이 서울시만 해도 막 8만 6천 개 나왔나 지금? 매물이 뭐 작년에 뭐 7만 개에서 8만 6 매물이 계속 늘어나가요.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투자 수요라는 거죠. 투자 수요. 아니면 또 은퇴하신 분들은 집안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한 70%, 80%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전부란 말이에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집이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적은 데로 옮기고 현금 자산을 확보하겠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35%뿐이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다 금융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한 70% 80% 차지하니까 지금 나오는 물건은 은퇴하신 분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수요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매물을 내놔요. 근데 처음 내놓을 때는 비싸게 내놓죠. 예. 그게 지금 호가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금년 말이나 시간 지나면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팔려면. 집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 수요가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주택자들이 덜컥 사버리면 대출을 받아 사버리면 지금 금리 얼마나 비싸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집을 당장 살 게 아니고 자금이 있다면 참는 것도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굉장히 훌륭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매물이 많으니까 매수자 우위의 입장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라는 것은 지금 고금리지만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내가 딜을 한번 해보기엔 적절한 때가 아닌가. 이러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기다려라. 호가를 낮추지가 않아요. 매매하신 분들. 아직 배고프지 않아. 아직 배 안 고파요. 안 팔아도 된다. 언제 배고프냐? 이제 연말 지나면 이거 금리가 안 내리네. 안 내리네. 예. 금리가 안 내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금리는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조금뿐이 안 내려요. 금리를 안 내리면 점점점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은 이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갈 수 있어요. 후년까지. 근데 오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금리가 대폭 낮춰져야 그렇죠. 돼요. 그다음에 환율 엄청 높잖아요. 환율도 낮아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부동산 값은 2, 3년은 더 간다.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2, 3년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주기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꿈틀꿈틀 돼서 가다가 2, 3년 후쯤 되면은 요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잖아요. 10년 주기설. 근데 주기가 조금 짧아졌으니까 요즘에는. 10년 주기설이 깨진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 코로나가 시작될 시점에 집값이 떨어질 시점이었어요. 떨어질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올라버렸어요. 저금리. 그래서 거의 제로금리. 올라버렸구나. 그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2년도에 또 많이 한 30% 떨어졌죠. 떨어졌죠. 또 그게 이제 회복이 좀 됐잖아요. 조금 됐죠. 근데 그 회복은 정상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빚을 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는 4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40조가 풀려봐요. 부동산 값은 굉장히 밀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잡은 거지 정상적으로 부동산 값이 잡힌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잡은 건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이 거품을 지금 또 이제 금년 되면 내릴 거란 말이에요. 연말 되면 또 내년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 또 빚내서 사세요 하고 또 정책 자금을 풀어제기 시작하면 돈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신세 같은 데처럼 뭐 2% 미만도 줘요 지금 금리를. 그런데 무료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야죠. 그래서 근데 올해 내년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 후년까지 한번 시장을 봐라. 그리고 정책 자금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잠깐 탁 오를 때도 너무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부안해동할 필요 없어요. 네, 조금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전세 관점에서 어때요?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전세값은 지금 조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전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죠. 우리나라 특수 상황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뿐이 없잖아요 전세가. 네, 글쎄요. 우리나라뿐이 없는데 그리고 전세는 또 주거 사다리 역할로서 또 적은 돈으로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고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뭐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네.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빌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빌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한 50%, 55% 정도 될 네, 거예요. 네. 전체 주택에서. 그럼 나머지는 빌라 단독주택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빌라 막 사기 해가지고 전세값을 떼이고 이런 분들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의 월세 산다든가 또 아파트로 몰려가요. 아파트는 이제 안전하잖아요. 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빌라에 있던 그 많은 분들이 월세를 살더라도 아파트에 살겠다. 그러니까 빌라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막 전세 사기의 표적이 돼가지고 네. 아 빌라는 뭐 살 데가 못 되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아파트 전세로 오는 거고. 아파트 전세로 몰려오는 거죠. 전세가. 네.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이 전세자금을 또 대출해주면 또 이건 또 희한한 거예요. 물론 전세하는 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대출해주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전세금 자체가 빚인데 네. 거기다 이걸 또 대출을 해줘. 빚을 또 대출해서 또 빚을 하라. 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전세금이 오르는 이유가 전세금 대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거 대출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엄청 고맙죠. 이게 또 전체로 봐서는 전체로 봐서는 네, 부동산의 부작용 현상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요? 3천조 원이에요. 3천조 원. 그거 어떻게 갚아? 물론 전세금 포함한 거예요. 최근엔 그래도 조금 갚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갚는데 아직도 아직은 많이. OECD의 1위에요. 우리는 네.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면 그게 장기 충체로 들어서는 거죠. 예, 부채를 자꾸 줄이는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좀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을 잘 세워야 되고 금리 결정자들도 금리 결정 이렇게 신속하게 탁탁 과감하게 세워야 과감하게 된다. 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우리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입장 또 전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향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지금 막 지를 때는 아니다. 지를 때가 아니죠.